안녕하세요.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장량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귀한 교훈을 초한지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력을 더할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장량의 위대한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장량은 기원전 250년 이전에 태어나 기원전 186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자는 자방입니다. 그는 한나라 건국의 명신으로 한신, 소하와 더불어 초한 삼걸이라 불리며 후대에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초한 전쟁에서 항우를 물리쳐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는 중국 봉건 역사상 가장 뛰어난 10대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손무, 손빈에 이어 3번째 위치에 올랐고 제갈량, 유배곤과 같은 걸출한 전략가들보다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그를 모성이라 칭하곤 합니다. 오늘 고인의 지혜에서는 초한지 소설에서 뽑아낸 장량의 5가지 귀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훈들은 그의 삶과 자기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스승 황석공, 적성자,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터득한 소중한 지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량의 삶에서 배우는 5가지 귀한 교훈. 첫 번째 교훈, 특별한 스승 황석공에게서 배우는 배움의 자세. 초한지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장량은 우연히 성 밖의 비유교 옆에서 거닐다가 다리를 건너던 황색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갑자기 신발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강가로 올라와 장량을 불러 말했습니다. 젊은이, 노인의 신발 좀 주워다 주겠나? 장량은 그 노인의 신선 같은 풍모와 도인의 기상, 선풍도굴이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강물로 들어가 신발을 건져와 무릎을 꿇고 지극히 공손하게 바쳤습니다. 노인은 몇 걸음 걷지도 않아 또다시 신발을 강물에 떨어뜨렸고 다시 장량에게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장량은 여전히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신발을 주워와 무릎 꿇고 바쳤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가르칠 만하구나. 그리고는 다리 옆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닷새 뒤 아주 일찍 그곳으로 와서 나를 기다리게. 마냥 늦으면 안 되네. 닷새가 되던 날 자방은 일찍 일어났지만 나무 밑에 도착하니 이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과 약속했는데 어찌 일이 늦었는가? 일이 돌아가게. 닷새 뒤에는 아주 일찍 오도록 하게. 닷새 후 자방이 다시 왔지만 여전히 노인이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일이 게으른가? 돌아가게. 닷새 뒤에는 꼭 일찍 와야 하네. 드디어 마지막 닷새째 되던 날 자방은 아주 일찍 잠도 자지 않고 곧바로 나무 아래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노인이 호련히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방은 노인을 보자마자 황급히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멀리서 다가오는 노인은 위험 있는 신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포를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사슴 가죽 모자를 쓴 채 유유히 걸어오는 모습은 정말이지 신선 그 자체였습니다. 자방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아직 젊고 기계가 넘치니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훗날 높은 지위에 올라 제왕의 군사가 될 것이요. 오늘 이렇게 자네를 만난 것은 실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귀한 인연이로다. 그리고는 장량에게 기모신산, 기모신산이라는 3권의 비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문아, 오기 같은 전국시대 변가야 병가의 명인들도 이 책에 미치지 못할 것이네.
공을 이루면 마땅히 몸을 사리고 물러나야 하거늘 그 지혜 또한 이 책에 비할 바가 못되어 이 책을 잘 간직하여 한 나라의 원수를 갚고 진정한 주군을 보좌하여 만대의 이름을 떨치고 해와 달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오. 자방은 노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말했습니다. 대명을 알려주십시오. 노인은 말했습니다. 기억해두게 13년 후 교주 땅 애곡성 동쪽에서 한 국군이 노란 돌 조각을 얻을 터인데 그것이 바로 나일세. 말을 마친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자방은 책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쳐보니 책의 제목은 소서, 수서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읽고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밝아지고 지식이 확장되며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총명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논평, 황석공 노인의 신선 같은 풍모와 도인의 기상은 자방의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고 가르치는 노인의 방식 또한 그만큼이나 기이하고 특별했습니다. 황석공이 장량에게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인내심과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이 3번이나 신발을 강물에 떨어뜨린 것은 장량의 반응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죠. 만약 장량이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노인을 성의 없이 도왔다면 아마 황석공은 장량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스승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 황석공이 제자를 선택하는 매우 독특하고 깊이 있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황석공이 장량에게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의와 끈기, 그리고 신중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장량에게 3번이나 약속 시간에 일찍 올 것을 시험하셨죠. 여러분, 장량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음날 약속인데도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썼습니다. 또 황석공 같은 스승님이 또 있을까요? 장량이 도착하자마자 스승님도 어김없이 나타나셨죠. 제자는 스승보다 먼저 도착하여 기다려야 하는 법, 스승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석공께서 장량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예의였던 것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라면 황석공처럼 까다로운 스승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분명 스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귀하고 훌륭한 기회를 놓쳤을 테지요. 황석공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행운으로 깨닫게 되니 참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로다. 장량에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움직였고 수많은 시험을 극복하고 스승님을 만나 비법을 전수받는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서를 전수받기 위한 장량의 굳은 결심과 끈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석공 스승님은 기묘신산 3권의 책을 전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량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조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공을 이루거든 몸을 물릴지니 이는 연례, 법녀도 따를 수 없는 지혜이다. 이 말씀은 장량이 훗날 어떻게 활용했는지 5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두 번째 교훈은 항백의 믿음직한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한초연애에는 항백이 옛 초나라 장수 항연의 후예로 나옵니다. 장량은 원래 항백과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장량은 유방의 군사가 되고 항백은 항우의 삼촌이자 모사, 한때는 항우의 군사이기도 했죠. 이 두 친구는 서로 다른 주군을 섬기면서도 상대방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서로를 돕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방법을 찾았습니다. 항백이 장량에게 베푼 공로, 항우, 항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를 따라 함양에 입성한 이후 범증, 아부는 유방을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때 항백은 소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항우는 아부, 군서 범증의 계책에 따라 홍문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유방을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유방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방을 마주하자 항우는 주저했습니다. 범증은 항장에게 칼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는 척하며 유방을 공격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때 항백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뽑아 유방을 가로막고 춤을 추며 그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범증의 계책은 성공하지 못했죠. 이 사건은 장량이 유방에게 더욱 큰 신뢰와 공적을 쌓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방과 장량 자신의 목숨까지 구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유방의 아버지인 태공이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유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우가 정말 그렇게 하려던 찰나 장량은 항우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태공과 여치, 유방의 아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구리산에서 항우가 세력을 잃고 흩어질 때 항백은 항씨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혼란 속에서 흩어진 병사들 틈을 헤치고 장량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그 후 장량의 추천으로 유방을 만나게 되었고 유방은 그를 제후로 봉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우정을 나눈 두 친구가 난세 속에서 서로를 도운 의리 있는 정이었습니다. 항백이 장량과 사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항백에게 큰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와이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항백처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죠. 세 번째 교훈은 미래를 내다보고 잔도를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잔도란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기 위해 절벽 옆에 나무 발판이나 다리를 설치하여 만든 길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소설 한초연애에서 모사 엮이기가 말했듯이 옛날 총나라에는 들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진해왕이 총나라를 차지하고자 할 때 총나라의 5명의 역사가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나라 왕은 이에 쇠로 만든 소 5마리를 진나라 땅에 놓아두고 마치 이 쇠소들이 매일 5섬, 5말의 금의 배설물을 배출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총나라는 이를 진짜라고 믿고 5 역사를 시켜 산을 파서 진나라로 통하는 길을 열어 쇠소를 훔쳐오게 했습니다. 5 역사는 진나라까지 산길을 열었지만 쇠소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진나라는 이 길을 통해 총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다시 장량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때 그는 유방과 함께 파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잔도를 지날 때 장량은 유방에게 작별을 고하고 옛 주군인 한왕을 방문하러 떠났습니다. 유방은 인재를 잃을까봐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장량을 붙잡으려 할 것임을 미리 알았던 장량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이 폐하께 작별을 고하고 해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옛 주군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사실 폐하를 위해 3가지 대업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첫째, 폐왕을 설득하여 수도를 팽성으로 옮기게 하는 것. 둘째, 제후들을 설득하여 초나라의 반기를 들고 한나라를 따르게 하며 폐왕이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셋째, 폐하를 도와 한나라를 부흥시키고 초나라를 멸망시킬 대원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모두 한왕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큰일이었기에 유방은 장량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세력이 잔도의 양끝에 이르자 장량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잔도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유방이 마음을 바꿀 여지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4가지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죠. 첫째, 서초패왕 항우는 잔도가 불타버렸으니 한왕 유방이 다시 공격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 믿게 되어 서쪽 지방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덜게 되었습니다. 둘째, 항우의 새 봉신, 삼지는 아무런 방비도 없이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셋째, 유방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안심하고 한중에 머물며 유방을 섬기게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게 했습니다. 넷째, 다른 제후들이 더 이상 유방의 군대를 공격하거나 교란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량은 처음에는 자신의 일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유방을 위해 이처럼 3가지나 되는 거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세 사람들도 이 설득의 기술에서 깊은 교훈을 얻었죠. 바로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 사람이 얻게 될 이점을 먼저 언급해야만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왕이 항우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장량은 유방을 위해 이 세 가지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유방에게는 행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에 대한 장량의 엄청난 신뢰와 공로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그는 바로 한초 삼걸 중 한 명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장량은 자신의 지략으로 항우가 팽성으로 도읍을 옮겨 관중을 포기하게 간접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유방에게 관중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우가 관중 땅에서 도읍을 옮긴 것이 왜 그토록 중대한 일이었을까요? 모사 한생의 말에 따르면 관중은 예로부터 황제의 도읍지였으며 험준한 산악에 둘러싸여 4개의 중요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황하와 함곡관, 서쪽으로는 대릉과 철랑현, 남쪽으로는 종남산과 무관, 북쪽으로는 황하, 경수, 풍수, 위수, 동관, 장가해를 포함한 38개의 산봉우리가 있었고, 수천리에 걸친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보고였습니다. 또 다른 모사 유경은 관중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줄기가 가로막고 강물이 흐르며 4개의 견고한 요새가 있다. 갑자기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수만 명의 군사를 즉시 집결시킬 수 있다. 무릇 남과 다툴 때 목을 조르고 등을 밟지 않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없는 법이다. 이처럼 지리적,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관중은 천혜의 요충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대를 먹여 살릴 식량이 풍부했고 병력을 집결시키기 쉬웠으며 방어하기 좋고 적군을 공략하기에도 유리한 곳이었지요. 와이스, 굳게 지키면서 한 면을 이용해 제후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항우가 이 지역에 계속 도읍을 두었다면 유방이 공격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의 3가지 중대한 일 중 첫 번째였다는 말입니다. 장량은 훗날 한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설득하여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에 귀의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방에게 한신을 대원수로 추천하는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이었죠. 한신은 한나라에 어렵게 왔습니다. 소하가 2번이나 추천했음에도 유방은 번번이 거절했죠. 하지만 장량의 추천서를 보고 나서야 유방은 비로소 한신을 대원수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장량이 없었다면 유방은 군사적 천재 한신을 놓쳤을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량은 먼저 적수, 서초패왕 스스로 약해지고 지리적 이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외교정책을 이용하여 초나라와 제후국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초나라를 고립시켰죠. 다음으로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들을 추천하여 한나라 군대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전략이 있었기에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장량은 참으로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미래의 판세를 미리 읽고 강력한 전술을 설계하고 배치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돕니다. 4번째 교훈, 공을 탐하지 않는 지혜. 한고조 황제 유방이 즉위 후 신하들에게 봉작을 내릴 때였습니다. 장량이 병을 핑계로 조회에 나오지 않자 유방은 내심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장량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큰 봉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에 장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 처음에 폐하를 따라 관중에 들어갔을 때 폐하께 계책을 올리고 따랐던 것들은 대부분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 신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신을 유후로 봉하시니 이는 평범한 백성에게는 최고의 자귀입니다. 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량은 왜 이처럼 답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신의 선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신은 유방이 천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왕 유방이 아무것도 없이 파촉에서 겨우 지내던 시절이었죠. 유방은 한신을 초왕으로 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자귀를 폐지하고 병권을 회수하여 한신을 병든 몸으로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이 한신에게 내린 왕작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었을까요?
유방은 진심으로 한신에게 왕위를 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대신들을 황제의 눈엣가시로 만드는 함정이었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장량은 재빨리 적송자를 따라 노자의 도교 사상을 배우러 떠났습니다. 덕분에 유방과 여치가 한신, 팽월, 영포, 유방에게 왕으로 봉해졌던 새 장군에게 자행했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피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가르침을 뼈저리게 새겨두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자시고장, 불자견고명, 불자벌고유공, 불자근고능장, 불자근고등장입니다. 부유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천하모능여지쟁. 이 말은 곧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니 그 재능이 빛나고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니 현명함이 드러나며 스스로 공을 내세우지 않으니 공적이 인정받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니 오래 갈 수 있다. 오로지 다투지 않으니 천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이 구부리면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온전해진 뒤에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량은 노자의 이러한 깊은 사상을 깨닫고 지혜롭게 자신에게 적용하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량의 해안은 범인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 정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공을 이루었으면 몸을 물려 유방의 숙청을 피하라. 장량은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은혜로 봉작을 받은 후 신은 곧따로 모든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적송제를 따라 산수를 유람하며 단식 수련을 통해 장생불사의 도를 찾고자 합니다. 눈앞에 가득한 비단옷과 산해진미, 보물들은 세상 사람 누구나 탐내는 것이오나 신은 몸이 허약하고 병이 많아 이러한 영광과 귀함을 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하의 성은을 저버릴 수는 없을 뿐입니다. 장량은 한왕이 거처하던 곳을 떠난 후 고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병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지내며 절곡하는 날을 택했습니다. 절곡이란 곡물이나 쌀을 먹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는 옛 도교의 양생술이자 신선이 되는 수련법이었죠. 어떤 사람이 장량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천지간에 사는 것은 문틈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 100년도 한순간에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저는 깊은 산속으로 물러나 신선도를 수련하여 장생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명은 뜬구름과 같고 마음은 이미 고요해져 더 이상 어떤 동요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황제 폐하의 은혜를 입고 있어 차마 버리고 떠날 수 없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비단옷과 진수성찬을 자랑하며 인간 세상의 부귀양화를 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몸은 병이 많고 기혈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으니 만약 서둘러 수양하지 않는다면 훗날 정기가 흩어지고 몸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 설령 은거하여 수련하려 해도 때늦을까 두렵습니다. 장량은 아들 장벽강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들은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 화려함을 기뻐하고 눈부신 권세와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한마디에 100사람이 응답하고 간절한 청이 눈앞에 가득하며 악기소리가 귀를 울리는 것을 평생의 지극히 높은 뜻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에게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높은 곳에 있다고 언제나 위함이 없었던 적이 없으며 가득 차 있다고 언제나 넘치지 않는 법이 없느니라. 게다가 큰 권세를 등에 업으면 하늘이 너무 가득 찬 것을 싫어하니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이때를 틈타 온갖 핑계를 만들어 공격하게 된다. 일단 하늘에 노여움이 일어나고 모든 입이 함께 공격하면 어떤 계책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느니라. 몸은 죽임을 당하고 처자식은 노예가 되며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처럼 오늘날 구름과 물을 조용히 바라보고 강호를 비웃는 경지에 이르러 보거라. 손안에 천지건곤을 품고 홀로 해와 달을 마음속에 두면 외로움 속에서도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져 비록 고요할지라도 마음은 즐거울 것이요. 비록 희미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세상 밖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뚫려 놀라지 않고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노자의 현어 현위 사상에 따라 수양해야 한다. 고요할 때 만물의 주제자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지키기에 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이 준 수명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노희가 편안하게 제 본업을 지키며 영원히 훌륭한 신하로 살아가는 것이 꽃처럼 빨리 시드는 부귀영화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자, 그럼 장량이 한나라 정계에서 물러나 은둔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량이 한나라의 대원수로 추천했던 한신은 결국 왕의 자귀를 박탈당하고 병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둘째, 장량이 유방에게 한왕으로 추천했던 한왕신마저 유방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추천이 도리어 화근이 된 셈이죠. 셋째, 스승 황석공의 가르침이 늘 그의 귓가에 울렸을 겁니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고 연리 혹은 법녀처럼 지켜라. 이것은 황석공이 명성을 얻었을 때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정치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말씀이었죠. 연리 혹은 노중년과 법녀의 본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중년은 제나라를 도와 연나라를 물리쳤지만 제나라 왕이 벼슬을 주려 하자 바다로 숨어 은둔했습니다. 또한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후 성공하자 오후로 물러나 은둔했지요. 와이스,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이 고난은 함께할 수 있지만 부귀는 함께 나눌 수 없는 인물임을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넷째, 적송자라는 인물입니다. 적송자는 도교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의 제자였다는 뜻이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려 애쓰는 것은 제때 멈추는 것만 못하고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영원히 날카로울 수는 없다. 금은보화로 집안을 가득 채운들 어찌 영원히 지킬 수 있겠는가.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해를 부르는 법이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이 곧 하늘의 도리이다. 즉, 억지로 일을 계속하면 해를 부를 뿐이고 적절한 때를 알아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일을 성취한 후 물러나면 누가 감히 자신과 다투거나 해하려 들겠습니까? 이처럼 장량은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자의 깊은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특히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적용하는 지혜가 빛났던 것이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고인의 지혜가 전하는 유익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올리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